진우야, 너 우리 버리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살아야 해요. 야,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너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깟 돈 좀 못 준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너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놈이 무슨 힘들어? 너 지금 우리 죽으라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하신 걸까? 그 경계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부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드님이 그렇게 성공했으니.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부모가 가장 힘들었던 존재였다는 말은 어디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를 욕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효도였고 어디부터가 착취였는지 그 경계를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꺼내봅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올해 52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국민가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제 부모는 저를 한 번도 가수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 버는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불편함을 느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말하다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통장처럼 쓰고 있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저는 40을 앞두고 주민센터 노래교실에서 어르신들께 트로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한 달 수입은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은 비 내리는 영동교를 배워볼까요? 어르신들은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제 목소리가 원곡자와 비슷하다며 박수를 쳐주셨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무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노래를 듣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 월세 5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30만 원, 제 생활비는 20만 원 남짓.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진우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주민센터에서 그런 거 할 거냐? 너도 이제 40인데. 아버지는 TV를 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친구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부모한테 100씩 준다던데. 저는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대화였으니까요. 제가 25에 서울로 올라와서 가수의 꿈을 꾼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돈이 되냐? 언제 성공할 건데? 그냥 공무원 시험 보지 그랬어. 그 말들이 제겐 노래보다 더 익숙했습니다. 저는 25부터 40까지 15년 동안 온갖 오디션에 나갔습니다. 노래방 기계 녹음실에서 반주곡을 만들고 작은 술집 무대에 서고 지방 행사에서 100만 원 받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는데 신부 어머니가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근데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수라고 말하기엔 제 삶이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부모님은 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니, 안타까워 한다기보다는 답답해 하셨죠. 저 녀석이 언제 철들까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내년까지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우야, 너 이제 40이야. 40. 꿈은 젊었을 때 꾸는 거란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야 하나?
그 사이에서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민센터 노래교실에서 목포의 눈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뒤쪽에 낯선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S 당신이 최고 프로그램 조연출 김지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며 그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 출연 의향 있으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송? 저를요? 저는 그냥 주민센터 강사인데요. 그게 더 좋죠. 저희는 숨은 고수를 찾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방송 녹화장에 들어갔습니다. 녹화 당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대 옷도 없어서 그냥 평소에 입던 검은색 와이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있었고 저는 왠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씨,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불렀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세대가 저를 향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 직업이 뭐세요? 주민센터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이시네요. 오늘은 어떤 노래 불러줄 건가요? 나훈아 선배님의 고향역을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15년 동안 무명으로 살아온 제 인생을, 부모님께 늘 실망만 드렸던 제 모습을, 그 모든 걸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기적소리 구슬피 울고 이별의 눈물 젖어드는.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관객들이 일어났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생입니다. 박진우 씨, 당신은 진짜 가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방송은 일주일 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진우? 댓글에는 이 사람 진짜 가수 아니었어? 목소리 미쳤다. 나훈아 후계자 나왔다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소속사 섭외, 광고 제안, 행사 요청. 제 핸드폰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모님 전화도 있었습니다. 진우야, 뉴스 봤다. 너 1위 했다며.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버지 좀 바꿔줄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 목소리에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성공이 제게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저는 중견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만 3천만 원.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소고기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내가 노래한다고 했을 때 믿어주지 못해서. 아버지도 소주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미안하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우린 괜찮으니까.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정확히 사흘 만에 깨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요즘 수입은 어떠니?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대충 얼마나 되겠니? 글쎄요, 한 달에 5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한테 100 정도는 줄 수 있겠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소속사랑 나눠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그래도 100은 가능하잖아.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 보답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달부터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차 좀 바꿔야겠다. 차요? 지금 타시는 거 괜찮지 않으세요? 15년 됐어. 이제 고물이야. 내가 유명해졌는데 아버지가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창피하잖아. 얼마짜리로 생각하세요? 2,500이면 되겠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2,500만 원. 제 통장 잔고를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좀. 왜? 돈 없어? 너 광고도 찍는다며. 그 정도는 되지 않아. 결국 저는 차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엄마 친구가 보험하는데 한번 들어줄래? 내가 이제 유명하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저 이미 보험 있어요. 하나 더 들면 안 돼? 엄마 친구 좀 도와주자. 얼마 안 해. 월 30만 원.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아버지 친구분 사업 자금, 그 다음 달에는 친척 집 전셋금, 그 다음 달에는 어머니 친구 아들 학원비.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고가 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저 스케줄 더 잡아주실 수 있어요? 진우야, 너 지금도 일주일에 5번 행사 다니잖아. 더하면 몸 망가진다. 돈이 필요해서요. 매니저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우야, 조심해. 이 바닥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방송 출연 1년 뒤 저는 첫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타이틀곡 어머니의 편지는 발매 일주일 만에 각종 차트 1위를 석권했고 음원 수익만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행사비, 광고료까지 합치면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당당하게 효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어머니는 부동산 매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진우야, 이 아파트 어때? 어머니, 이건 5억짜리야. 이 정도면 우리 살기 괜찮을 것 같아서.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받고 우리가 조금씩 갚을 건데 계약금이랑 중도금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얼마인데요? 2억 정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통장에 그 정도는. 없어? 너 한 달에 몇 천씩 번다며? 2억도 없어? 있긴 한데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걸 다 드리면 저는. 야, 박진우, 아버지가 끼어드셨습니다. 너 지금 뭐가 무서워? 너 지금 잘 나가잖아.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 근데 부모가 집 하나 달라는데 그것도 못해. 아버지,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대학 보낼 때 아버지가 대출 받아서 보냈어. 그거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럼 이제 내가 우리한테 갚을 때 되지 않았어. 저는 그날 결국 2억을 드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 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친구랑 치킨집 하나 하려고 하는데 치킨집이요? 너 광고 모델로 써도 되냐? 그럼 장사 잘 될 것 같아서. 그건 소속사랑 상의해야 하는데요. 상의는 무슨?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창업자금 5천만 원만 빌려줘. 장사되면 바로 갚을게.
저는 그 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아들 결혼 축의금 300만 원, 아버지 골프 회원권 2천만 원, 친척 사업 자금 1천만 원, 어머니 해외여행 경비 800만 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콘서트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한 달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매니저가 제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지금까지 번 돈이 수억 단위인데 통장에 왜 돈이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번 돈의 80%가 부모님께 갔다는 걸. 제가 아무리 벌어도 제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벌수록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도일까? 아니면 저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지방 행사를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목이 쉬어서 물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한 달만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돈은? 네? 한 달 쉬면 수입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쉬라고 했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내가 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 순간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야, 박진우,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벌 때 벌어야지. 너도 언제까지 뜰 줄 알아? 트로트 가수가 몇 년이나 간다고. 지금 벌 수 있을 때 벌어놔. 아버지, 우리가 너한테 큰 것도 안 바란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만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못 해주겠어.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라 수입원이라는 걸. 부모님께 저는 박진우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지내니? 밥은 먹었니? 같은 안부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항상 용건이었습니다. 진우야, 다음 달에 돈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진우야, 내 광고료가 얼마래? 신문에 나온 거 봤는데. 진우야, 친척 결혼식에 500씩 내야 하는데. 저는 점점 부모님의 전화가 두려워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또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어느 날 소속사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내 수입이 이상해. 네? 너 지금까지 30억 넘게 벌었어. 근데 통장에 돈이 왜 2천만 원밖에 없어? 도박해? 주식했어? 아니에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지. 진우야, 나도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있었어. 이렇게 무너지는 가수들 수없이 봤다고. 가족한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너 지금 세금 낼 돈도 없어. 이번 달 종합소득세 4천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낼 거야?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빚을 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힘듭니다. 당분간 돈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너 우리 버리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살아야 해요. 야, 이 일에도 모르는 놈아.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너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못 준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너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놈이 무슨 힘들어. 너 지금 우리 죽으라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하신 걸까? 그 경계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제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출연 2년차, 저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전작과 비슷한 스타일의 곡을 원했습니다. 진우야, 대중들이 원하는 건 트로트야. 내가 부르는 정통 트로트. 그게 내 정체성이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번엔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트로트지만 좀 더 현대적인 제 이야기를 담은. 내 이야기? 진우야, 가수는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하지만은 무슨? 너 지금 잘 나가잖아. 왜 잘 되는 걸 바꾸려고 해? 그냥 대중들이 원하는 거 해. 그게 프로야. 저는 결국 소속사가 원하는 대로 앨범을 냈습니다. 어머니의 청춘, 아버지의 등, 고향 그리워. 전부 비슷한 스타일의 곡들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좋아했습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고 콘서트는 매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진우를 보러 왔지만 정작 무대 위에 저는 박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녹음실에서 저는 프로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직접 작사한 곡 한 곡만 앨범에 넣으면 안 될까요? 무슨 곡인데? 제목은 혼자예요. 제 솔직한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프로듀서가 데모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혼자 울고 있어. 곡이 끝나자 프로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이건 너무 무거워. 대중들은 내게서 희망을 원하지 우울함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인데요. 진짜 모습? 진우야, 가수의 진짜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대중이 원하는 모습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시장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건 부모님과의 관계와 똑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진짜 저를 원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주는 아들을 원했던 것처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놀랐고 저는 그날 무대 뒤에서 한참을 혼자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이상해. 형, 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왜 노래하는지. 뭔 소리야? 너 노래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뭘 좋아해요? 저는 지금 노래가 아니라 돈을 위해 노래하고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소속사 때문에, 대중 때문에. 정작 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매니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럼 멈춰? 잠깐이라도? 멈추면요? 돈도 멈추겠지? 부모님도 화내겠지? 소속사도 뭐라고 하겠지? 그래도 네가 무너지는 것보단 낫지 않아?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이번 달 돈 안 들어왔는데. 아버지,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요.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래도 돈은 보내줘야지. 우리 카드값 나왔어. 800. 800이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왔거든. 이 정도야 내가 벌면 되잖아. 저는 그날 통장을 텅텅 비워서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매니저와 사장님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우울증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3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해요.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데 이번 달에 콘서트가 10건이나 잡혀 있는데요. 그럼 전부 취소하세요. 이 상태로 무대 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부모님이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진우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처음으로 돈 얘기가 아닌 제 안부를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행이다. 우리 아들. 아버지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무 무리시켰지?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달라지시는구나. 제가 쓰러지고 나니 부모님도 정신을 차리신 거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진우야, 콘서트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래? 네? 아까 복도에서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위약금이 억 단위라며? 그럼 우리가 받을 돈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우리 생활이 달린 문제인데.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진우야, 너 그냥 약 먹고 무대 서면 안 돼. 3개월이나 쉬면 대중들이 너 잊어버려.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세요. 뭐? 나가시라고요. 두 분 다. 야, 이 자식이 지금. 저는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아버지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정신이 없구나. 우리 나중에 다시 올게. 부모님이 나가시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퇴원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을 때의 이야기죠. 그럼 제가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명인이 부모를 버렸다는 소문이 나면. 알아요. 그래도 저는 끊을 겁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두 분께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뒤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움과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 낮에는 잘한 일이야. 나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밤만 되면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부모님이랑 정리했구나? 형도 알았어? 모를 수가 있나? 네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잘한 거야? 하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민 가수 박진우, 부모 버리고 연락 끊었다. 누가 올렸는지는 몰랐지만 아마도 친척 중 한 분이었을 겁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에휴, 유명해지니까 부모도 지민가 보네. 트로트 가수가 효도 노래 부르면서 정작 자기 부모는 실망이다. 이제 노래 안 듣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대 댓글도 많았습니다. 부모라고 다 옳은 건 아니죠. 자식 착취하는 부모도 많아요. 박진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끊었을까요? 섣부른 판단하지 맙시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학대도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소속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우야, 이거 해명 좀 해야 돼. 기자회견하자. 사장님, 저는 해명할 게 없어요. 제가 한 일이 맞으니까요. 그래도 이미지가. 이미지보다 제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속사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효도와 착취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 글은 10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힘이 납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소속사와 재계약하며 음악적 자유를 보장받았고 제가 쓴 곡으로 앨범을 냈습니다. 대중들은 놀랍게도 그 앨범을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박진우가 달라졌다. 이제야 진짜 박진우를 본 것 같다. 비평가들의 평도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하게 노래했습니다. 통장에도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도 샀고 차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투자했습니다. 무명 가수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가끔 났지만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척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나 형이야. 형? 오랜만이에요. 진우야, 내일 부모님 소식 들었어?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진우야, 아저씨 아주머니가 지금 많이 힘드셔. 무슨 일인데요? 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박에 빠지셨어. 집도 날리고 저축한 돈도 다 날렸어. 지금 반지하 방에 계시는데. 진우야, 형이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박? 우리 부모님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도 담배도 안 하시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알뜰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 맛을 알면 변한다는 걸. 그리고 제가 끊어낸 그 돈줄을 메우기 위해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매니저에게 부탁했습니다. 형, 사람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사설 탐정 같은. 왜? 무슨 일 있어? 부모님 상황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일주일 뒤 탐정이 보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셨고 등이 굽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척해지셔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은 현재 경기도 반지하 월세에 거주 중, 부친은 무직 상태이며 일용직 일을 간간히 하고 있음. 모친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중. 최근 3년간 대부업체에서 총 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현재 연체 상태.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흔적 다수 발견.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가 끊어낸 뒤로 부모님은 완전히 무너지신 거였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와드려야 하나 외면해야 하나.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돕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변하지는 않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친한 선배 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결국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와드리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였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진우야.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었고 손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올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여보, 진우 왔어. 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돈만 생각했어. 미안해, 진우야.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던 것 같아.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너무 늦었지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그동안 두 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노래도 못하고 제 자신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알아다 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왜 이제 사과하세요? 제가 돈 끊고 나니까 정신 차리신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진우야. 우리는 내가 연락을 끊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 그게 우리를 완전히 망쳤어. 그러고 나서야 알았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3년 동안 너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잖아. 너 번호 바꾼 거 알았어. 친척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었지. 근데 안 했어. 왜요?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건 우리 책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진우야, 우리 돈 달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병원 가봤더니 폐암이래. 말기라고 했어. 뭐라고요? 치료받으면 1년은 더 살 수 있대. 근데 치료비가 그냥 안 받기로 했어. 우리가 이렇게 산 것도 벌 받는 거지 뭐.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진우야, 너 가봐. 내 인생 살아. 우린 괜찮아. 어머니가 제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두 분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화가 나요. 근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제 부모예요. 제가 돌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돈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만큼만 쓰세요. 그리고 도박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키시면 제가 모실게요. 못 지키시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작은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도 제가 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지만 치료하면 3년은 더 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생활비는 통장으로 보내드렸고 전화는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진우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요즘 일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그래, 몸 조심해라. 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편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우리한테 아직도 화났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도 화나요. 그때 일들이 떠올라요.
근데 동시에 두 분도 불쌍해요. 그렇게밖에 사실 수 없었던 거니까. 미안하다. 어머니, 사과는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그냥 앞으로 잘 지내면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돈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드린 생활비로만 사셨습니다. 가끔 진우야, 이번 달은 돈이 좀 남았으니까 적게 보내도 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분들도 변할 수 있구나. 아버지의 투병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30kg이나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괜찮다. 너 일 열심히 해. 그 말이 예전엔 너 돈 열심히 벌어로 들렸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공원에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아버지와 천천히 걸으시는 어머니.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네, 내가 우릴 버리지 않아서. 사실 우린 버려져도 할 말 없었어. 근데 내가 돌아와줬어. 고맙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손을 잡고 싶은 늙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콘서트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아버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말씀하세요. 내 노래 한 곡만 불러줄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무슨 곡이요? 어머니의 편지. 내가 처음 히트시킨 노래. 그거 부르면서 아버지 생각했잖아. 아버지 알고 있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아버지의 심장박동 소리도 멈췄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빈소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어머니는 편지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다.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 손이 떨린다.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안다. 돈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던 것, 내 꿈을 무시했던 것, 너를 수단으로만 봤던 것, 모두 아버지 잘못이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돈을 쫓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진우야, 너는 훌륭한 가수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너를 망치지 못해서 다행이다.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은 내 힘이다. 아버지는 후회한다. 너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던 것을, 너를 아들로 사랑하지 못하고 돈으로만 봤던 것을. 미안하다. 그래도 마지막에 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버지는 내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사랑한다, 진우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새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곡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께. 가사를 쓰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신도 힘드셨다는 것을, 당신도 사랑하고 싶었다는 것을,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을. 녹음실에서 이 곡을 부를 때 프로듀서도 울었습니다. 진우야, 이건 내 인생 최고의 곡이 될 거야. 앨범이 발매되었을 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만 듣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호의 노래에는 진심이 있다. 이건 단순한 효도 노래가 아니라 한 인간의 고백이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어느 날 방송 인터뷰에서 MC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 부모님과의 일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처음엔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나쁜 아들로 볼까봐. 근데 이제는 알아요. 숨기는 게 더 힘들다는 걸.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어머니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지금이 더 편안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날 방송이 나간 뒤 제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거리 두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덕분에 제 상황을 이해받은 기분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진우야,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넓은 데 필요 없어. 작은 곳으로 갈게. 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고집하셨습니다. 너한테 계속 폐만 끼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돈으로 충분하잖아요.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도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내 아버지 생각나고.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을 때 벽에 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응, 내 콘서트 포스터. 예쁘더라. 손님들한테 자랑하려고 가져왔어. 이거 우리 아들이에요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민망하게. 뭐가 민망해. 너 내 아들 맞잖아. 그날 저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아직도 미안하세요? 그럼. 평생 미안하지. 근데 진우야, 그때 내가 우릴 끊어낸 게 잘한 일이었어. 네. 내가 안 끊었으면 우린 계속 너한테 빌붙었을 거야. 그러다 너도 망하고 우리도 망했겠지. 내가 끊어줘서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 어머니. 진우야, 부모가 자식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많이 용서했어요. 다 용서한 건 아니지? 솔직히, 네. 아직도 가끔 화나요. 근데 괜찮아요. 완벽하게 용서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해. 지금 저는 52입니다. 가수 경력 10년 차.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너무 복잡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고, 제 노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화해했으니까요. 어머니와는 한 달에 2번 만납니다. 전화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진우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하기 좋아. 네, 어머니도 나가세요. 응, 나갈 거야. 밥 먹어라. 네. 짧지만 따뜻한 대화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 생신이셨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어머, 이걸 왜 샀어? 비싼 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어머니는 케이크에 초를 끄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우야, 너 같은 아들 둬서 내가 복이 많아. 저는 웃었습니다. 복은 무슨요? 하고 말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저는 요즘 강연을 다닙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상처 줍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옵니다. 저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자신을 먼저 지키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는 오랜만에 큰 콘서트를 했습니다. 3만 명이 모인 잠실 실내체육관. 마지막 곡은 아버지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객석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VIP석에 앉으셨지만 어제는 일반석 뒤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진우야, 나 그냥 뒤에 앉을래. 앞자리는 젊은 사람들 주고. 저는 무대에서 어머니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어머니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진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예전처럼 돈 얼마나 벌었니? 가 아니라 그냥 잘했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달라졌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관계가 됐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효도와 착취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져야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분노에 갇혀 살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일들이 떠오르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화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을 겁니다. 부모를 그렇게 말하다니. 효도도 모르는 놈. 그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